콧대 높은 기생과 사귀는 방법. 옛날에 이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말재주와 잘 가꾼 외모,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전국을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지요. 한 번은 부잣집 문턱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사기를 쳐서 수만 냥의 돈을 뜯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며 그 주위에서 유명한 기생들을 불러대었습니다. 이용이 불러서 오지 않는 기생이 없었는데 안주에 사는 기생 딱 한 명만이 대놓고 무시하였지요. 그 기생은 재주와 용모가 평안도에서 으뜸으로 콧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평안감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처지라 한양에서 올라간 권세 높은 관리도 그 기생의 얼굴을 구경 한번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홍이 열흘 안에 안주 기생과 사귈 수 있느냐를 두고 주변 한량들과 내기가 붙었습니다. 이용은 자신이 있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이용은 말에 커다란 짐을 싣고 자신도 말 위에 훌쩍 올라탔지요. 비단 쾌자를 걸치고 산의종 하나를 거느리고 안주 성안으로 위풍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사람은 개성에서 온 큰 장사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만 하였지요. 이용은 그 기생 집을 찾아가서 며칠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기생의 아버지는 군에서 장교를 지내다가 은퇴하자 객점을 차리고 있었지요. 이용은 기생 아버지와 먼저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져온 것은 아주 값진 물건들이지. 혹 모르니 객점에 다른 사람은 일체 드리지 말게나. 이번 걸음에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거든.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언제까지 머물지는 모르겠네. 그러니 숙박비는 떠나는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하겠네. 내 식성이 원체 까다로우니 아침과 저녁을 정갈하게 차려주되 돈 걱정일랑 하지 말게. 달라는 대로 모두 줄 것이네. 기생 아버지가 보니 손님이 개성에서 온 큰 장사꾼이 분명하고 말에 싣고 온 짐이 묵직한 것으로 보아 은이 들어있는가 싶었습니다. 기생 아버지는 기뻐하며 곧 방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용을 받아들였지요. 이용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데리고 온 산의종을 불렀지요. 얼른 가서 바닥에 깔 두껍고 질긴 종이를 사오너라. 사람이 단 하루를 묵더라도 어찌 이리 더러운 곳에 몸을 누이겠는가? 산의종이 방안 도배를 말끔히 마치자 이용은 짐을 머리맡에 옮겨다 놓더니 두툼한 양털요와 화려한 비단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짐 꾸러미를 뒤적거려 두툼한 장부 한 건과 주판 그리고 벼루를 꺼내었지요. 방문을 걸곤 산의종과 함께 주판을 튀겨가며 계산을 맞추는데 그 일이 해가 지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생 아버지가 문틈으로 엿보니 이홍이 산의종과 함께 비단이며 향유며 약재 등의 물품을 셈하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기생의 아버지가 제 마누라와 함께 꾀를 내었습니다. 저 손님은 엄청난 거상이야. 우리 딸아이를 보면 홀딱 반할 테고 그럼 틀림없이 돌아오는 게 적지 않을 게야. 그러고는 남몰래 딸을 평안 감령해서 불러내었습니다. 콧대 센 안주 기생이 문 밖에서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귀한 손님이 누추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신다기에 제가 감히 인사드리옵니다. 이 집 딸까지 인사할 필요가 있겠나? 이용은 무척 바쁜 듯이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주파날을 굴렸습니다. 마치 기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굴었지요. 기생 아버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대단한 거상은 맞는가 보구나. 눈이 높고 도도한 것을 보니 재산도 엄청나게 많겠지. 저녁이 되자 기생 아버지가 조용히 찾아와 말하였지요. 우리 아이가 눈에 안 차시나요? 손님께서 차갑게 구시니 우리 아이가 무안해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이용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 했습니다. 안주 기생은 주안상을 차려놓고 갖가지 노래와 춤으로 아양을 떨어 이용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나흘 동안 틈틈이 이용과 만났지요. 하루는 이용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요즘 서북 지방에 도적대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못 들었는데요. 의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대략 며칠쯤 걸리지요. 그럼 날짜가 훨씬 지났는걸. 타고 오는 말이 병이 났나? 손님께서는 무슨 일로 이리 걱정을 하십니까? 중국 북경에서 올 물건이 있는데 압록강을 건너 여기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나도 여태 나타나질 않으니 걱정이구먼. 그러더니 이용이 사내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안주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 보거라. 저녁 무렵 사내종이 돌아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지요. 그날 이후 이용이 근심스럽게 하루 이틀을 보내더니 사흘째 되는 날 주인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내가 진기한 물건이 있어 나가보지 못하였네. 이제 주인과 내가 한 집안 식구와 다름없고 내 갑갑해 더 이상 여기에 앉아 기다릴 수 없구먼. 내 물건을 주인에게 잠시 맡기겠으니 잘 좀 간수해 주게나. 나가서 사정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금세 돌아옴세. 그러고는 머물고 있던 방문을 잠근 다음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용은 새끼를 따라 곧장 한량들 곁으로 돌아왔지요. 과연 약속하였던 대로 딱 열흘 만이었습니다. 한편 기생 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용이 돌아오지 않자 부쩍 의심이 났습니다. 잠긴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용이 맡긴 짐을 들춰보았지요. 그 안에는 거의 알만한 조약돌이 가득 들어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왕후를 도와준 은인. 옛날 조선시대에 영조의 계비인 정순 왕후 김씨가 어릴 때 서산에 살았는데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순 왕후의 아버지 김안구가 일찍이 친척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서 온 마을이 모두 전염되자 야외에 초막을 지어 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와 그의 어머니가 나가 피하였는데 정순 왕후는 그때 겨우 3살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깨비들이 정순 왕후가 묵고 있는 초막 밖에 떼를 지어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쉿! 왕비님이 오셨으니 시끄럽게 떠들지 말자꾸나. 그리고 모두 호련히 흩어져 가버리자 정순 왕후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기었습니다. 그의 정월에 아버지 김안구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이때 이 사관이라는 사람이 호서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도중에 여관에서 그와 만났는데
예전에 이미 서로 아는 처지였습니다.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매우 추운 날씨였지요. 이 사관이 김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혹한에 3살짜리 딸이 너무 안쓰럽구려. 어른들은 체온으로 견딘다고 해도 어린 딸의 고생이 너무 크오.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털 가죽 겉옷을 벗어 딸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한구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여기었지요. 그래서 항상 어린 정순 왕후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며 들려주곤 했습니다. 정순 왕후가 15살 되는 해인 영조 35년에 정성 왕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왕비감을 영조가 친히 고르기 위하여 사대부의 딸들을 궁중에 모았는데 정순 왕후가 홀로 지정된 자리를 피하여 앉았지요. 그대는 어찌 피해 앉는가? 영조가 묻자 정순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아비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어찌 감히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대개 왕비를 간택할 때에는 처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방석 끝에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가 여러 처녀들에게 물었지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깊은 곳? 그러자 어떤 처녀는 산이 깊다고 하고 어떤 처녀는 물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순왕후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사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있거니와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름다운 무지개가 대궐로부터 일어나서 정순 왕후가 세수하는 그릇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덕이 있는 여인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정궁으로 간택하였지요. 입궁할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하여 치수를 재려하는데 상궁이 옷치수를 재기 위하여 정순 왕후에게 돌아앉기를 청했습니다. 잠시 돌아앉아 주십시오. 그러자 정순 왕후가 정색을 하며 말하였지요. 네가 돌아앉을 수는 없느냐? 황공하옵니다.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궁궐에 들어오게 되자 영조가 말하였지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소.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소. 정순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소첩이 어릴 때 서울로 돌아오던 도중에 극심한 추위를 만났습니다. 부득이 동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사간이라는 사람이 돈피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었지요. 그 옷이 아니었었다면 아마도 목숨을 잃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참 고마운 사람이구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지요. 영조는 이 사관의 사람 됨을 옳게 여기어서 그를 발탁했었습니다. 이 사관은 그 뒤 14년 만에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원수 갚은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박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아니었고 그냥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박장군 했습니다. 박장군의 힘이 보통 사람을 몇 갑절은 세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 해 여름 박장군이 사는 마을에 큰 물이 졌습니다. 개울에 흙탕물이 가득 차서 넘실넘실 흐르는데 마침 그 물에 용이 되려다만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개울의 털을 잡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버티니 그 바람에 물이 차올라 둑이 터지려고 하였지요. 마을이 물에 떠내려갈까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이 활을 가지고 나섰지요. 구렁이에게 활을 딱 겨누고는 화살 한 대를 날렸습니다. 힘센 장군이 쏜 화살이니 화살이 번개같이 날아가 구렁이 몸에 탁 하고 박혔습니다. 그 구렁이는 몇 번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죽어버렸지요. 구렁이가 죽으니 막혔던 물길이 도로 터져서 둑도 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 장군 덕에 물난리를 면했다고 아주 좋아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별탈 없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듬해 여름 박 장군이 논에 갔다 오다가 잉어를 한 마리 보게 되었지요. 잉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울물에 살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펄떡펄떡 거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큰지 잡아다 먹으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당장 잡아가지고 온 식구 불러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저어보니 뭐가 딸깍딸깍 거렸지요.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 내어보니 글쎄 부러진 화살촉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화살촉이지? 가만히 보니 그게 다른 화살촉이 아니라 몇 해 전 큰 물이 졌을 때 구렁이를 쏘았던 바로 그 화살촉이 아니겠어요? 그때 죽은 구렁이가 잉어로 둔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잉어로 둔갑하여 일부러 잡힌 것이었지요. 원수를 갚으려고 말이지요. 이 잉어국을 먹지 말거라. 그러고는 잉어 구워놓은 것을 모두 뒷산 산 비탈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튿날 보니 산 짐승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 있었지요. 잉어 고깃살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두 죽을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 하루는 박 장군 아내가 산 너머 들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딸기를 한 소쿠리 따왔지요. 아주 먹음직스런 산딸기를 잘 씻어다가 소쿠리에 담아놓고는 식구가 모여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나를 들고 꼭지를 따보니 쇳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여보, 이 산딸기 어디서 땄소? 뒷산 산 비탈에서 땄습니다. 그 산 비탈이라는 데가 지난해 잉어국을 갖다 버린 데가 아니요. 그러고 보니 거기 같네요. 이 산딸기는 먹지 마시오. 이번에는 그 산딸기를 멀리 개울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날 가보니 물고기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 있었지요. 식구들도 모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겨울날 채비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분주한데 박 장군 집에서도 겨울날 채비를 했습니다. 겨우내 갈고 진을 삿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삿자리를 만들려면 갈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갈대를 찾아다니다 보니 개울가에 아주 키가 큰 것이 탐스럽게 수북하게 나 있었지요. 가만히 있자. 여기가 지난해 산딸기를 갖다 버린 데가 아닌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박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갈대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삿자리 매는 것인데 뭐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갈대를 한 알은 베어다가
그 줄기로 사짜리를 메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에다 깔았는데 그 사짜리 깐 지 며칠이 안 돼서 박 장군이 밤에 자다 보니 등이 따끔따끔했습니다. 일어나 살펴보니 사짜리 가시가 등에 박혀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사짜리 가시가 제법 뾰족하고 단단했습니다. 옛날에 사짜리를 깔고 살던 때에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시에 찔리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뭐 됐수라 싶어서 가시만 빼내고 그냥 두었는데 그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시 박힌 자리가 골마 터지더니 온 몸에 종기가 번져서 그만 며칠 못 가고 박 장군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구렁이가 기어이 원수를 갚은 것이었지요. 가짜 풍수가 된 훈장님.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장이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님이었지요. 그런데 풍수장이는 돈을 벌어 제법 잘 사는데 훈장님은 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동네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의 집은 명절이 되어서도 쫄쫄 굶는 딱한 처지였지요. 그래서 훈장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아, 난들 왜 모르겠나? 돈이 없어 그렇지. 옆집은 풍수를 해서 돈을 벌어다가 잘 지내는데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면서 어찌 이리 탄식만 하시오? 당신도 나가서 풍수 노릇을 해보시구려. 이러면서 풍수 집에서 쓰지 않는 손바닥만한 나침반을 하나 구해다 주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어찌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여기저기 남의 맷자리 잡는 데만 따라다니다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추석 전날이었지요. 그리 돌아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이제 별 수가 없군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중에 낫을 들고 저 들판에 나가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이 앞장서서 나갔지요. 훈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을 따라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이 남의 논에 가서 별을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여기서 망을 볼 테니 당신이 좀 베어오십시오. 아니 여보, 나보고 도둑이 되란 말이오? 도둑이면 어때요? 이리하여 훈장님은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논에 들어가서 별을 베기로 했습니다. 막 별을 베려고 허리를 구부려 논 바닥을 보니 논의 맑은 물에 달이 비쳐 보였지요. 달이 비치는 것이 무서워서 달을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구부리고 보니 물에 별이 떠 있는 것이었지요.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또 물에서 올려다보는데 어찌 위아래의 하늘의 눈을 속이며 내가 죄를 짓겠나?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눈이 있구려. 그래서 내가 황송하여 그냥 나왔소. 그러자 부인도 한숨을 쉬더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추석은 그럭저럭 넘어가게 되었지요. 추석이 지난 뒤 부인은
다시 풍수가 쓰는 쇠를 내어주며 풍수 노릇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훈장님은 풍수 장이가 되어 정처 없이 길을 갔습니다. 두루마기 앞자락에 쇠가 대롱대롱 달려있어 누구나 저 사람이 풍수쟁이인 줄 알아보았지요.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들며 하루 저녁 머무르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쇠를 차고 계시니 풍수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숙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동네 가운데 큰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산소를 쓴다고 풍수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 법석대는데 거기 가면 밥도 먹고 노자 타고 오죽 좋겠습니까? 이리하여 가짜 풍수는 부잣집을 찾아갔는데 풍수라는 풍수는 다 와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진산의 집 묘를 잘 써주었더니 아들이 과거에 딱 하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모르시는 말씀. 그저 부자가 되어야 우리 백성들은 제일이지요. 내가 쓴 집은 그저 묘 쓴 지 사흘 뒤부터 덕하니 부자가 되기 시작하였소.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풍수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상주가 가짜 풍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어찌 말씀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하셔야만 제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가짜 풍수가 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하였지요. 도대체 이 방 안에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1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리를 찾아 모셔야지요. 누구든 앉아서 자랑이야 못합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어찌 이런 말이 나왔는지 신통방통할 지경이었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만 남고 다 돌아가시지요. 다른 분들은 노자돈을 톡톡히 드릴 테니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이 가짜 풍수를 극진히 대접을 하였지요. 가짜 풍수는 애가 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짜 풍수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때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니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려면 신발이 좋아야겠기에 저녁에 짚을 구해다가 신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짚이 있거든 한 단만 가져다 주십시오. 짚을 갖다가 뭘 하시려고요? 신 한 켤레 똑똑하게 삼으려고 그럽니다. 신이요? 아, 내일 산에 가실 때 신을 신 말인가요? 그러실 줄 알고 우리 머슴을 시켜 단단하고 보기 좋은 신을 삶아 놓았으니 안심하고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도망갈 계획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짜 풍수가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자기 방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 불 떼는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걱정이 되시지요?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영감님이 부럽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았나? 내가 걱정을 한 줄 어찌 아는가? 저를 진짜 어린애로 아시네요. 이래봬도 저는 영감님을 기다리느라고
몇 날 몇 달을 참았습니다. 하여간 기다린 것은 기다린 것이고 제가 영감님 심중을 잘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저는 유명한 풍수집에서 자란 놈입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북두 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없기에 한번 말을 들어보자 하였더니 그러면 이리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가짜 풍수는 아이 말을 듣기로 하였지요. 내일 주인이 산에 맷자리를 보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말에 타라고 하면 실한 하인 보고 마부가 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실한 마부는 싫다고 하시고 제가 기르는 비루먹은 말을 달라고 하시고 마부로 이 못난 저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날 약속대로 가짜 풍수는 비루먹은 말과 못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상주는 겸손한 풍수라 하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이 비루먹은 말이 이상하게도 나는 것처럼 산을 잘 올라갔습니다. 이 못난 아이도 아주 신기하였지요. 축지법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주는 저 멀리서 헉헉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듣지 못할 거리에 와서 그 아이가 한 자리 짚어주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왼편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호가 있고 땅은 무슨 모양이라는 말까지 해 주었지요. 그때쯤에 주인이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리 잘 달리십니까? 그리고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집 하인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어쩜 이리 산 지리를 잘 아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였지요. 제가 빨리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 나리께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하여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빨리 못 오신 것입니다. 하기는 그렇지. 이 산을 이전에 와 보았느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풍수였기에 따라다녔지요. 그리고는 가짜 풍수가 잡아주고 설명해준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명당 자리에 멋진 무덤이 하나 생겼지요. 이제 이 가짜 풍수는 도둑이 돈을 받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영 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돈 이야기를 참아 할 수가 없어서 차일 빌 미루다가 서너 달 세월만 보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주인에게서 제발 돈 좀 얻어서 나를 보내다오. 걱정 마셔요. 이미 고향집에는 잘 살도록 다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을 어찌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이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는 척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노자 돈만 주면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하며 동구 밖까지 나와 작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작별하는 정성은 좋았으나 노자 돈만 준 것이 못내 섭섭하였지요. 얘야, 네가 이 어른을 댁에까지 잘 모셔다 드리거라.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이와 가짜 풍수만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집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예, 가족들은 그동안 상주 집에서 보낸 많은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옷도 잘해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웃집 풍수가 그만 풍수 노릇을 집어치우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니 가서 잘 위로하고 먹을 것이나 대주십시오. 나를 이유 없이 몇 달씩이나 붙들어 둔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하여간 네 덕분에 우리 집 사람이 호강을 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 이웃집 풍수가 어찌하여 병이 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서당 훈장만 하더니 내가 못 쓴다고 버린 썩은 쇠로 한번 풍수 노릇하러 나가서 저렇게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냐? 그동안 남의 맷자리를 봐준 것이 이제 보니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쇠를 내다 버리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다는 말입니다. 너 아주 대단한 아이로구나.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아이인데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훈장이라는 것도 우리 집이 어디 있다는 것도 내 이웃에 풍수가 산다는 것도 어쩌면 그리 잘 아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아이 녀석이라고 하였겠다. 볼품이 없다고? 그럼 서당 훈장,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 것이야? 이렇게 당돌하게 정말 버릇없이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자꾸나. 서당 훈장 그대는 나를 지난번 추석 전날 본 적이 있으리라. 남의 논에 별을 베러 갔을 때 논에서 보았지. 그때 우리는 만났지.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베려고 할 때 논 물에 비치던 초롱초롱하던 북두칠성. 그중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이라는 별이다. 아니, 별이라고?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의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못난 아이 노릇을 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냐? 오직 양심이 아니더냐? 그럼 잘 있게나.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날따라 유달리 빛이 나고 있었지요. 죽을 고비 3번. 옛날에 정승벼슬을 지낸 하경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기로 이름이 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요. 내 젊었을 적 죽을 고비를 3번 맞았지만 그때마다 용기를 내어 살아났지요. 사람들이 첫째는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태종 임금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친하게 지내는 동무가 대궐 안에서 숙직하기에 만나러 갔습니다. 때마침 난리가 나서 병사들이 대궐 안에 몰려들어 급히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힌 몸이 되었지요.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병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워도 저쪽이 수가 많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판국인데 내가 용기를 내어 임금님이 있는 방으로 달려들어갔지요. 그리고는 크게 외쳤습니다. 나 같은 장사를 죽여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듣고 내 목숨을 살려주었지요. 그때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쫓겨다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째는 어떤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 한 번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나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피할 곳은 없고 해서 젖먹던 힘을 내어 호랑이 목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내어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무리 도와달라 외쳐도 와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벼랑 밑에 물 웅덩이가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호랑이를 조금씩 밀쳐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밀고 나아가는데 나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지쳐서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벼랑 끝까지 밀어내어 마침내 호랑이가 떨어져 물에 빠졌습니다. 호랑이가 물을 마시고 배가 불러 헐떡이다가 힘이 빠져 있는 틈을 타서 내가 나무와 돌을 던져 숨통을 끊었지요. 그때 용기가 없었다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겠지요. 사람들이 셋째는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번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말탄 병사가 구름같이 밀려오고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앞에 큰 나무가 몇십 그루나 있었는데 만약 그곳을 적군이 먼저 차지하면 적군이 이기고 우리가 먼저 차지하면 우리가 이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을 헤치고 달려가 먼저 나무를 차지하였지요. 때마침 적군도 달려왔지만 한 발 늦었지요. 그 덕분에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도 용기가 없었다면 싸움에서 졌을 테고 내 목숨도 없어졌겠지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다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개를 지킨 과부와 스님이 된 사람. 황판서가 젊었을 적 산속의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때 스님 하나가 성심으로 심부름을 들어주었지요. 양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이럭저럭 이어대곤 하였습니다. 스님의 정성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므로 황판서는 감동하여 그를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판서의 벼슬이 높아지자 스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그래서 황판서는 그를 기리며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경상감사로 임명되어 고을을 순행할 때였지요. 스님 하나가 길을 피하여 길섭에 섰는데 교자에 앉아 언뜻 보니 그 스님과 모습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가까이 불러오게 하였더니 과연 자기가 찾던 그 스님이었지요. 황판서는 몹시 반가워 스님을 태워 가지고 자기 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밤마다 같이 누워 자면서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하였지요. 감령에 돌아와서는 책방으로 있게 하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황판서가 스님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밥 한 그릇 신세 진 것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였거늘 너에게 진 신세를 어찌 밥 한 그릇에 비길 수 있겠느냐. 나에게 비단과 돈은 넉넉하니 너에게 절반을 준들 뭐해 아까우랴. 네가 머리를 기르고 스님의 노릇을 그만두면 너를 위해 벼슬 한 자리야 못 구해주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사똑해서 저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오나 소승에게는 구구하나마 굳이 먹은 마음이 있사오니 이대로 살다 죽을 뿐 세상에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상하여 까닭을 물었으나 스님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판서가 제삼 다그쳐 물었으나 스님은 역시 대답을 피하였지요. 나중에는 나무라기까지 해도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판서는 좌우를 물리치고는 그의 무릎을 끌어당기며 물었지요.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는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야. 너와 내 사이에야 무슨 일이 있겠느냐. 사실대로 말을 해보아라. 스님은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떼었지요. 소승은 사또를 알기 전까지는 보통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해 우연히 산 골짜기를 지나가자니 새로 지은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혼자 뗄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니 사람이 없어서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몇십 리를 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 곳에서 남편의 무덤을 돌보며 절개를 지키던 과부가 어젯밤 자결하였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하고 여인이 불쌍했습니다. 헛소문이 아닌가 싶어 그 근처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정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관가에 알려 범인을 잡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머리칼이 쭈뼛하였지요. 여인이 불쌍하고 제가 한 일이 후회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죽게까지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용납되지 못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신령이 벌을 내리지 않을 리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속죄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내가 이미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이 세상의 낙을 버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맛보아야겠다. 그래야 속죄를 할까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시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사또께서 간곡히 물으시기에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또께서 일전에도 살인사건 문서를 보실 때에 그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범인을 아직 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황판서가 따져보니 연월일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판서가 탄식하였지요. 너와 내가 절친한 사이지만 나라 법을 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황판서는 관속들을 시켜 그를 잡아 법대로 사형에 처하게 하고 나서 장사 비용을 후히 내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글씨를 아주 잘 써서 명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선비는 무척 가난하여 쓰러져 가는 허름한 초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어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선비의 집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늘 지나다니면서도 선비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비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여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담도 없었기 때문에 버려져 있는 낡은 곳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선비의 집 앞을 지나다가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었지요. 주위가 캄캄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너도 나도 볼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비집 벽은 늘 오줌 냄새가 코를 찌를 지경이었지요. 견디다 못한 선비는 자신의 집 벽에 이렇게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아무 곳에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 불과 수처 소변. 그런데 경고문을 써 붙인 그날 밤 낯선 사람이 선비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는 마을로 물건을 훔치러 가던 도둑이었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비 집 앞에 서서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지요. 도둑은 오줌을 누다가 벽에 붙어 있는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불과 수처 소변이라 아무 곳에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 도둑은 가슴이 뜨끔하였지요. 그래서 오줌을 누다 말고 얼른 바지를 축혀 올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한번 경고문을 보았지요. 세상에 정말 천하의 명필인걸. 이런 곳에 아무렇게나 붙여두기에는 아까운 글씨야. 도둑은 선비가 쓴 경고문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떼어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얼마 후 마을에서 도둑질을 끝낸 도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경고문을 꺼내어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밝은 곳에서 보니 더욱 훌륭한 글씨인걸. 이렇게 잘 쓴 글씨를 아무 곳에나 놓아둘 순 없지. 멋지게 표구를 해서 집 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둬야겠어. 그러고 보니 아무리 잘 쓴 글씨라 해도 아무 곳에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잖아. 이런 것을 걸어두었다가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라. 도둑은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글씨가 탐이 나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탐탁치 않아서 집 안에 걸어둘 수 없어 몹시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은 다시 경고문을 펼쳐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오려내어 순서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 도둑은 불가수처 소변이라는 6글자를 하나씩 오려내어 이리저리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졌지요. 소처 불가수편. 아무리 작은 일에 처하여도 편리함만을 따르려 해서는 안 된다. 도둑은 옳다구나 하고 글씨를 순서대로 맞추어 표구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마루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글씨를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고 날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왔구나. 도둑은 갑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그 순서를 바꾸어 놓으니 한낱 경고문이 뜻깊은 격언이 되었듯이 나도 마음만 바꾸면 천한 도둑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선비의 길로 큰 깨달음을 얻은 도둑은 그 길로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 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서당을 지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도둑질을 그만두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날로 줄어든 녹두. 옛날 어느 마을에 최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 공부를 업으로 삼아왔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지요. 그는 늦어서야 자식을 보게 되었는데 아들에게는 애당초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아들이 자라서 대나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자라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배운 것이 없지만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아들 채생은 그럭저럭 집 안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채생에게 찾아와 관가의 통문을 내놓으며
무슨 내용인지 보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재생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모르겠노라고 도로 내주었지요.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글자 하나 못 뜯어보다니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선비로구나. 재생은 너무 부끄럽고 분하여 말 한마디 못하였습니다. 이때 채생의 나이 40이었지요. 마침 이웃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생은 곧 옆구리에 책을 끼고 찾아가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지요. 훈장이 채생을 보더니 놀라워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야 이걸 배우려 하오? 때가 늦기는 하였으나 글자나 알면 다행이겠습니다. 그저 가르쳐만 주십시오. 훈장은 첫 줄을 가르치고 아울러 글자의 뜻을 일러주었습니다. 채생은 글자를 읽고는 그 자리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였지요. 가르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훈장은 마침내 화를 내고 말았지요. 당신 같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소. 채생은 절을 하며 간절히 부탁하였지요. 하루 종일 애를 써서야 겨우 그 뜻을 깨쳐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사흘이 지나 다시 찾아오니 훈장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왜 이리 늦었소?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외우느라 늦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고? 한 번 외우는데 녹두 한 알씩을 놓았더니 서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을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 글을 가르쳤지요. 이번에는 제법 곧잘 읽더니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녹두가 얼마나 되도록 읽었는고?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 뒤부터 공부가 날로 늘었지요. 지성을 기울여 공부하니 저절로 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권을 읽으니 이제는 물리가 환해져 다 읽고 계속하여 차지 통감을 전부 외우고 사서 삼경까지 횡하니 꿰뚫게 되었지요. 7년 동안 글을 읽어 사서의 어려운 대목을 강론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진사도 되고 그 뒤 또 5년을 공부하여 경서 외우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2이었는데 곧 등용되어 고을원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때 채생이 자기를 나무랐던 사람의 집을 찾아가니 그는 이미 죽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네 아버지가 나를 욕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오늘처럼 되었겠느냐. 그 은혜가 크다. 채생은 그 아들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서 여러 달 동안 잘 대접하고 보낼 때에는 물건을 몇 발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